낯선 상황에서 갑자기 익숙함이 밀려오는 기묘한 느낌, 바로 데자비라고 하죠. 이 현상은 많은 사람들에게 신비롭고 때로는 약간 불안감을 주기도 합니다. 마치 시간이 잠시 멈춘 듯 경험해 본 적 없는 순간을 다시 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이 순간은 현실과 꿈의 경계가 흐려지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이 이상한 현상은 불어로 이미 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데자비라는 단어로 완벽하게 표현됩니다. 이 단어는 그 자체로도 신비로움을 담고 있습니다. 데자비는 문화와 나이를 초월하여 전 세계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현상입니다.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한 번쯤은 이 기묘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 기억과 인식작용의 복잡한 메커니즘을 잠시 엿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죠. 이 순간은 우리의 뇌가 얼마나 복잡하고 신비로운지 상기시켜줍니다. 데자비는 단순한 익숙함부터 마치 이 순간을 정확히 예전에 겪어본 듯한 강한 확신까지 그 정도가 다양합니다. 때로는 이 확신이 너무 강해 현실과 혼동될 정도입니다. 종종 방향 감각을 잃거나 신기한 느낌을 동반하기도 하고요. 이로 인해 일시적인 혼란을 겪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익숙함의 근원을 찾기 위해 기억을 더듬어 보지만 결국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미스터리만 남게 됩니다. 이 미스터리는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데자비는 순간적으로 나타났다 사라지는 특징 때문에 과학적으로 연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일시적인 특성은 연구자들에게 큰 도전 과제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자들은 데자비를 설명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론들을 제시해 왔는데요. 이 이론들은 우리의 이해를 넓히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이론들은 크게 심리적 이론과 신경학적 이론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두 접근법 모두 데자비의 복잡성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심리적 이론은 기억과 인식의 복잡한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데자비를 이러한 과정의 오류로 설명합니다. 이 오류는 우리의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반면 신경학적 이론은 뇌 구조, 특히 측두엽이 데자비 경험을 유발하는 역할에 주목합니다. 이 이론은 뇌의 특정 부분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수십 년간의 연구에도 불구하고 데자비의 정확한 메커니즘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이 미스터리는 계속해서 연구자들을 매료시키고 있습니다. 기억, 인식, 그리고 현실의 본질에 대한 탐험 지금 시작합니다. 이 여정은 우리의 뇌와 마음에 대한 깊은 이해를 추구하는 여정입니다. 데자비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심리학적 이론 중 하나는 기억의 저장과 인출 과정에 중점을 둡니다. 이 이론은 우리가 어떻게 정보를 저장하고 나중에 그것을 어떻게 다시 불러오는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저장은 감각 정보를 기억에 저장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을 기억으로 변환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인출은 저장된 기억을 다시 의식적으로 떠올리는 과정이죠. 이 과정은 우리가 과거의 경험을 다시 떠올릴 때 발생합니다. 데자비는 바로 이 과정에서의 불일치나 작은 오류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뇌가 현재의 경험을 잘못 해석할 때 일어납니다.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새로운 식당에 들어갔는데 왠지 모르게 익숙한 느낌이 든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 느낌은 매우 강렬할 수 있습니다. 테이블 배치, 벽의 색깔, 심지어 공기 중의 냄새까지 마치 예전에 와본 적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함께 작용하여 익숙함을 느끼게 합니다. 이는 새로운 환경이 이전에 저장된 기억, 예를 들어 몇 년 전에 방문했던 식당이나 영화 속 장면과 유사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이러한 유사성을 빠르게 인식합니다. 이러한 유사성은 미묘해서 의식적으로 원래 기억을 떠올리게 하지는 못하지만 익숙함을 느끼게 하기에는 충분하죠. 이는 뇌의 자동화된 반응입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데자비는 본질적으로 잘못된 인식입니다. 이는 뇌가 현재의 감각 정보를 기존 기억과 일치하는 것으로 잘못 해석하는 것입니다. 우리 뇌가 현재의 감각 정보를 기존 기억과 일치하는 것으로 잘못 해석하는 것이죠. 이는 뇌의 복잡한 작용의 결과입니다. 실제로는 그런 기억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말입니다. 이는 뇌가 새로운 정보를 기존의 기억과 혼동할 때 발생합니다. 저장과 인출 이론은 기억의 재구성적 특성을 강조합니다.
우리의 기억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재구성된 정보입니다. 우리의 기억은 과거의 완벽한 기록이 아니라 단편적인 정보들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것입니다. 이는 기억이 항상 정확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데자비를 경험할 때 익숙함의 근원을 찾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우리의 뇌는 불완전한 정보를 바탕으로 새로운 경험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접근하려는 기억은 사실 환상, 즉 불완전한 정보로부터 질서를 만들려는 뇌의 시도의 결과물인 것이죠. 이는 뇌의 창의적인 과정의 일부입니다. 데자비에 대한 또 다른 심리학적 설명은 이중 처리 과정 개념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이론은 우리 뇌가 정보를 두 가지 경로, 즉 익숙한 경로와 새로운 경로를 통해 처리한다고 주장합니다. 익숙한 경로는 이전에 접했던 정보를 처리하고, 새로운 경로는 새로운 경험을 처리하죠. 데자비는 이 두 경로 사이에 일시적인 중단이나 오류가 발생할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걷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새로운 경로는 새로운 시각 및 청각 정보를 활발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새로운 경로로 정보가 전달되는 과정에 순간적인 지연이 발생한다면 익숙한 경로가 새로운 정보를 먼저 처리하는 실수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완전히 새로운 경험임에도 불구하고 순간적인 익숙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뇌는 잠시 혼란스러워하며 새로운 정보를 이미 접했던 것으로 해석합니다. 이 이론은 데자비를 우리 인식 매트릭스의 오류, 즉 두 처리 경로 간의 순간적인 동기화 오류로 인해 발생하는 잘못된 인식이라고 설명합니다. 새로운 경로가 따라잡아 새로운 정보를 올바르게 처리하면서 익숙함은 빠르게 사라집니다. 이중 처리 과정 이론은 데자비의 이미 본 느낌에 대한 설득력 있는 설명을 제공합니다. 익숙함이라는 느낌이 특정 기억과 연결된 것이 아니라 처리 과정의 오류의 결과라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죠. 심리학적 이론에서 신경학적 설명으로 넘어가 보면 측두엽은 데자비 경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뇌의 부분은 감각 정보 처리, 기억 및 언어와 같은 중요한 기능을 담당합니다. 뇌의 측면에 위치한 측두엽은 감각 정보 처리, 기억 및 언어와 관련된 기능을 담당합니다. 이 부분이 손상되거나 비정상적으로 작동하면 다양한 인지적 왜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측두엽 간질과 데자비 사이에는 연관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는 간질 환자들이 발작 전에 데자비를 전조 증상으로 경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측두엽 간질 환자들은 발작 전에 데자비를 전조 증상으로 경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발작이 시작되기 전에 뇌의 전기적 활동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간질 발작의 특징인 측두엽의 전기적 장애는 비정상적인 신경 활동을 유발할 수 있는데, 이러한 비정상적인 활동은 정보의 정상적인 처리를 방해하여 데자비를 포함한 다양한 감각 및 인지 왜곡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활동은 정보의 정상적인 처리를 방해하여 데자비를 포함한 다양한 감각 및 인지 왜곡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는 뇌가 과거의 경험을 다시 경험하는 것처럼 잘못된 익숙함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강렬한 전기적 활동은 마치 뇌가 과거의 경험을 다시 경험하는 것처럼 잘못된 익숙함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는 데자비 현상의 신경학적 근거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측두엽 발작과 데자비 사이의 이러한 연관성은 데자비 현상에 대한 신경학적 근거를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를 제공합니다. 이는 데자비가 단순한 심리적 현상이 아니라 신경학적 과정의 결과임을 시사합니다. 데자비를 경험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질을 앓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둘 사이의 연관성은 간질이 없는 사람들에게서도 유사하지만 덜 강렬한 신경학적 과정이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 둘 사이의 연관성은 간질이 없는 사람들에게서도 유사하지만 덜 강렬한 신경학적 과정이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피로, 스트레스 또는 특정 약물과 같은 요인으로 인한 측두엽 활동의 일시적인 장애는 짧은 데자비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피로,
스트레스 또는 특정 약물과 같은 요인으로 인한 측두엽 활동의 일시적인 장애는 짧은 대자비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시적인 신경학적 변화가 대자비를 유발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측두엽 활동과 대자비 사이의 연관성은 대자비에 대한 설득력 있는 신경학적 설명을 제시합니다. 이는 대자비가 단순한 심리적 속임수가 아니라 특정 신경학적 과정의 결과임을 시사합니다. 대자비가 단순한 심리적 속임수가 아니라 특정 신경학적 과정의 결과임을 시사하는 것이죠. 이는 대자비 현상의 신경학적 근거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기억 및 감각 처리의 중추인 측두엽은 대자비의 특징인 익숙함을 생성하는 주요 후보입니다. 이 부분의 활동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면 대자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식의 신경과학을 더 깊이 파고들면 뉴런과 시냅스의 복잡한 상호작용은 우리가 익숙한 사물, 얼굴, 환경을 인식하는 능력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시냅스는 뉴런 사이의 작은 틈으로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화학적 메신저를 통해 정보가 전달되는 곳입니다. 이러한 시냅스 연결의 강도와 효율성은 우리가 무언가를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익숙한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우리가 익숙한 무언가를 마주치면 특정 신경 경로가 활성화되어 신경 화학적 활동에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 활동은 관련된 뉴런 사이의 연결을 강화하여 미래의 동일한 경로가 활성화되는 것을 더 쉽게 만듭니다. 시냅스 가소성으로 알려진 이 과정은 학습과 기억에 필수적입니다. 대자비는 이 복잡한 시냅스 활동의 교양곡에서 순간적인 장애가 발생하여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방에 들어갔는데 강한 대자비를 느낀다고 상상해보세요. 가로 배치, 벽의 색깔, 심지어 공기 중의 냄새까지 과거 경험과 관련된 신경 경로의 약한 활성화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 활성화는 의식적인 회상을 유발할 만큼 강하지는 않지만 익숙함을 느끼게 하기에는 충분할 수 있습니다. 뇌는 잠시 혼란스러워하며 이 약한 활성화를 인식의 신호로 해석합니다. 대자비는 이러한 섬세한 시스템의 순간적인 불균형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신경 전달 물질 수치의 미묘한 변화나 시냅스 가소성의 일시적인 장애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순간적인 인식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13일의 금요일, 날짜만 들어도 불안감, 심지어 공포감까지 느끼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 날이 다가오면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며 하루를 보내곤 합니다. 불운, 불행, 심지어 초자연적인 현상까지 연상시키는 날이죠. 검은 고양이와 깨진 거울 같은 전형적인 불운의 상징들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평범해 보이는 날짜의 조합이 우리의 상상력에 이토록 큰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단순한 숫자와 요일의 조합이 이렇게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수세기 동안 13일의 금요일은 미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불안의 근원이었습니다. 이 날을 피하려는 사람들의 행동은 역사적으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금요일에는 아무렇지 않게 하던 여행이나 중요한 결정을 13일의 금요일에는 피하려고 애씁니다. 이 날을 피하기 위해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13일의 금요일 공포증이라고도 불리는 이러한 두려움은 이 문화적 현상이 얼마나 깊은 심리적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줍니다. 심리 치료를 받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입니다. 이 미신의 기원은 베일에 쌓여 있으며 다양한 이론들이 그 기원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 기원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북유럽 신화를 언급하는 사람들도 있고 성경 사건과 연결 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각기 다른 문화와 전통에서 이 날의 기원을 찾으려는 시도가 많습니다. 정확한 기원이 무엇이든 간에 13일의 금요일에 대한 두려움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 되었습니다. 이 두려움은 국경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습니다. 사소한 불편함부터 큰 재앙까지 이날 일어나는 모든 불행한 사건은 종종 이 날짜가 가진 불운 때문이라고 여겨집니다. 이날의 불운은 다양한 사건들로 인해 더욱 강화됩니다. 언론 또한 이러한 두려움을 부추기는 역할을 하며 이 날짜와 겹치는 불행한 이야기들을 자주 강조합니다.
뉴스 보도는 이 두려움을 더욱 확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3일의 금요일에 대한 공포는 비교적 최근 현상으로 아마도 19세기에 등장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 두려움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금요일과 숫자 13에 대한 각각의 두려움은 훨씬 더 오래된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은 고대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미신과 전설에서 기인합니다. 금요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형과 관련된 기독교 전통에서 유래하여 일부 문화권에서 오랫동안 불길한 날로 여겨져 왔습니다. 이러한 전통은 세대를 거쳐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애도와 고통의 날과의 연관성이 금요일에 대한 부정적인 의미에 기여했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금요일은 많은 사람들에게 불안과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날이 되었습니다. 반면 숫자 13은 수세기 동안 불운과 관련되어 왔으며 다양한 이론들이 그 기원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 숫자는 여러 문화권에서 불길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한 유명한 이론은 함무라비 법전과 연결시키는데 함무라비 법전에는 13번째 법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는 숫자 13에 대한 두려움을 더욱 강화시켰습니다. 역사적 증거는 부족하지만 13 공포증으로 알려진 숫자 13에 대한 두려움은 많은 문화권에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 두려움은 현대에도 여전히 강력하게 남아 있습니다. 13에 대한 두려움의 또 다른 기원은 북유럽 신화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신화는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12신의 만찬에 장난꾸러기 로키가 도착하여 손님이 13명이 되면서 만찬이 엉망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숫자 13에 대한 두려움을 더욱 부추겼습니다. 로키의 등장으로 사랑받는 신 발드르가 죽게 되어 숫자 13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이로 인해 숫자 13은 불길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이 두 요소, 금요일과 숫자 23이 결합되어 불행의 강력한 상징을 만들어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결합은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두 미신이 정확히 언제 합쳐졌는지는 불분명하지만 그 결과로 생긴 두려움은 중요한 문화적 현상이 되었습니다. 이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에서 뇌가 죽음을 연상시켜 불길한 숫자로 여겨지는 것처럼요. 이러한 미신은 각 문화권에서 독특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금요일과 숫자 13을 연결하는 또 다른 이론은 최후의 만찬을 지목합니다. 예수가 12제자와 함께 식사를 했으니 식탁에는 13명이 있었던 셈입니다. 이 숫자는 이후로도 불길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배신한 사도 유다는 종종 13번째 손님으로 여겨져 숫자 13에 대한 부정적인 연관성을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이로 인해 13이라는 숫자는 배신과 불운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강력한 중세 기사단인 템플 기사단 또한 13일의 금요일 전설에 등장합니다. 1037년 10월 13일 금요일, 프랑스의 필립 4세는 템플 기사단원들을 이단과 여러 범죄 혐의로 체포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많은 템플 기사단원들이 고문당하고 처형되었고 이 날짜는 중요한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13일의 금요일은 더욱 불길한 날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이 역사적 사건은 13일의 금요일과 불행의 연관성을 더욱 확고히 했습니다. 한때 존경받고 영향력 있던 기사단인 템플 기사단에 대한 박해는 배신과 불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몰락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들의 몰락 날짜인 1307년 10월 13일, 금요일은 역사의 오명의 날로 새겨졌습니다. 템플 기사단을 둘러싼 일부 이야기의 역사적 정확성에 대한 논쟁이 있지만 그들의 몰락이 13일의 금요일, 미신에 미친 영향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박해 이야기는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고 이미 불길한 날짜에 대한 두려움과 호기심을 더했습니다. 이로 인해 13일의 금요일은 더욱 신비롭고 두려운 날로 자리 잡았습니다.
마치 단종의 죽음과 관련된 계유정난이 일어난 계유년을 사람들이 꺼렸던 것처럼 말이죠. 이 13일의 금요일에 일어난 주목할 만한 사건들 공포를 부채질하다 역사를 통틀어 13일의 금요일에 몇 가지 중요한 사건들이 발생하여 이 날짜를 둘러싼 미신을 더욱 부채질했습니다. 자연재해부터 주식시장 붕괴까지 이러한 사건들은 이 날의 불운을 증명하는 증거로 언급되어 왔습니다. 그러한 사건 중 하나는 1912년 10월 13일 금요일 안데스 산맥에서 발생한 우루과이 공군 571편 추락 사고입니다. 생존자들이 살아남기 위해 인육을 먹었다는 이 비극적인 사건은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고 이 날짜의 불길한 명성과 연관되었습니다. 또 다른 주목할 만한 사건은 1989년 10월 13일 금요일에 발생한 다우존스 산업 평균 지수의 폭락입니다. 때때로 검은 금요일이라고 불리는 이 사건은 금융계에서 이날에 대한 부정적인 의미를 더했습니다. 역사 속 13일의 금요일에 보고된 수많은 사소한 사건들과 함께 이러한 사건들은 미신을 영속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통계적으로 다른 날짜보다 이 날짜에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건들은 대중의 의식 속에서 증폭됩니다. 대중문화 속 13일의 금요일 영화에서 마케팅까지 13일의 금요일을 둘러싼 미신은 영화와 문학에서부터 마케팅 캠페인과 소셜 미디어 트렌드에 이르기까지 대중문화 전반에 침투했습니다. 아이스하키 마스크를 쓴 살인마 제이슨 부히스가 등장하는 영화 13일의 금요일 시리즈는 이 날짜의 대명사가 되었고 공포와 두려움과의 연관성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위협적인 존재감과 끈질긴 추격으로 유명한 제이슨 부히스의 이미지는 문화적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이 시리즈의 성공은 공포 장르에서 13일의 금요일의 위치를 확고히 했고 두려움과 긴장감의 상징으로서의 지속적인 인기를 얻는 데 기여했습니다. 공포 영화 외에도 13일의 금요일은 소설과 만화책에서부터 비디오 게임과 TV 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미디어에서 반복되는 주제가 되었습니다. 대중문화에서의 이러한 광범위한 표현은 집단적 상상 속에서 이 날짜의 중요성을 강화합니다. 마케팅 담당자들 또한 13일의 금요일 현상을 활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해 특별 프로모션과 할인을 제공합니다. 13일의 금요일에 이러한 상업화는 일상생활에서 그 존재를 더욱 정상적인 것으로 만듭니다. 마치 우리나라에서 발렌타인데이나 빼빼로데이처럼 특정 일에 소비를 하는 문화가 자리 잡은 것처럼요. 13일의 금요일의 심리적 영향, 불안과 회피. 13일의 금요일에 대한 두려움은 개인에게 심각한 심리적 영향을 미쳐 불안, 회피 행동, 심지어 공포증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날짜를 둘러싼 불안감이 심각하여 정상적인 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13일의 금요일 공포증으로 알려진 이 두려움은 가벼운 불안감에서부터 본격적인 공황 발작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13일의 금요일 공포증이 있는 사람들은 종종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여행을 피하거나 중요한 결정을 미루거나 심지어 직장이나 학교에 가지 않는 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날짜를 둘러싼 끊임없는 언론의 관심과 불행과의 연관성은 이러한 불안감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 너무 심해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몸이 쫙 소름이 돋는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시죠? 이 현상은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겪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갑투스. 마치 온몸에 물결이 치는 듯한 이 기묘한 감각은 도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몸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 단순해 보이는 신체 반응에는 생리적 과정과 진화적 적응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다양한 자극에 반응하여 소름을 일으킵니다.
시원한 바람에 살짝 돋는 소름부터 무서운 영화를 볼 때 느껴지는 강렬한 전율까지, 소름은 다양한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소름은 우리 안에 숨겨진 깊은 무언가를 말하고 있는 듯합니다. 이는 단순한 신체 반응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닭살이라고도 불리는 소름은 언제 어디서든 나타날 수 있습니다. 추운 날씨나 무서운 상황에서 특히 자주 나타납니다. 미세하게 느껴질 때도 있고 온몸으로 강렬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이 반응은 우리의 생존 본능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소름의 과학적 원리를 파헤쳐보고 다양한 유발 요인과 그 이면에 숨겨진 놀라운 생리적 메커니즘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소름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름의 과학을 이해하면 우리의 신체적, 정서적 경험을 지배하는 복잡한 메커니즘에 대한 깊은 이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우리 몸의 놀라운 능력을 더 잘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소름은 우리 일상에서 흔히 경험하는 친숙한 감각입니다. 이 감각은 때로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오기도 합니다. 우리는 종종 의식하지 않고도 다양한 상황에서 소름을 경험합니다. 일상 속에서 무심코 지나치는 순간들 속에서도 소름은 우리를 찾아옵니다. 갑작스러운 기온 저하, 차가운 바람, 차가운 물체와의 접촉만으로도 이러한 무의식적인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물리적 자극은 우리의 몸을 즉각적으로 반응하게 만듭니다. 따뜻한 샤워를 마치고 나와 차가운 욕실에 들어갈 때나 냉장고에서 얼음을 꺼낼 때를 떠올려 보세요. 이런 순간들은 우리에게 소름을 선사합니다. 단순한 물리적 자극 외에도 정서적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 소름이 돋기도 합니다. 감정이 깊어질 때 우리의 몸은 그에 따라 반응합니다. 감동적인 음악, 매혹적인 공연, 경외로운 순간에도 소름이 돋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순간들은 우리의 감정을 고조시키고 몸의 반응을 이끌어냅니다. 정서적 경험과 신체적 감각 사이의 이러한 연관성은 우리 마음과 몸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보여줍니다. 이는 우리의 감정이 얼마나 깊고 복잡한지를 나타냅니다. 강렬한 음악의 크레센도를 들을 때나 숨 막히는 듯 아름다운 노을을 볼 때 느끼는 전율은 인간 감정의 깊이와 복잡성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러한 순간들은 우리의 감각을 극대화시킵니다. 공포 영화를 볼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 순간의 긴장감과 두려움은 우리 몸에 즉각적인 반응을 일으킵니다. 긴장감 넘치는 음악, 깜짝 놀라게 하는 장면, 미지의 것에 대한 기대감은 모두 소름을 돋게 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우리의 감각을 자극합니다. 이러한 반응은 잠재적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원초적 공포 반응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생존 본능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치 전래 동화 속 도깨비 이야기를 들을 때처럼 말이죠. 이러한 이야기들은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소름을 돋게 만듭니다. 소름의 과학적 원리는 우리 몸의 투쟁 도피 반응을 담당하는 교감, 신경계를 포함한 복잡한 생리적 과정의 상호작용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기온 저하든 공포감이든 소름을 유발하는 자극에 직면하면 교감 신경계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활성화는 결국 피부에 특징적인 돌기를 만들어내는 호르몬 및 근육 반응의 연쇄작용으로 이어집니다. 이 과정의 핵심은 각 모낭의 밑부분에 붙어 있는 털슴근이라는 작은 근육의 수축입니다. 이 근육이 수축하면 모낭을 똑바로 잡아당겨 주변 피부가 쪼그라들면서 소름이 돋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극에서 소름까지의 여정은 놀라운 생리적 사건들의 연속입니다. 갑작스러운 온도 저하부터 감정의 급증까지 무엇이든 될 수 있는 자극의 인지로 시작됩니다. 이 감각 정보는 뇌로 전달되어 처리 및
해석됩니다. 뇌는 자극이 반응을 보일 만큼 중요하다고 판단하면 교감신경계에 신호를 보내 소름 반응을 시작합니다. 교감신경계는 모낭을 일으키는 역할을 하는 작은 근육인 털심근을 활성화합니다. 이 근육이 수축하면 털이 똑바로 서고 주변 피부가 오돌토돌해지면서 소름이 돋는 것처럼 보입니다. 공포는 종종 소름 반응과 관련이 있지만 유일한 유발 요인은 아닙니다. 순수하게 육체적인 것부터 깊은 감정적인 것까지 다양한 자극이 소름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 온도 저하는 소름의 흔한 원인입니다. 감정적 흥분 또한 원자가 무엇이든 소름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음악을 듣거나 숨막히는 듯 아름다운 노을을 보거나 감동적인 친절한 행동을 목격할 때 느낄 수 있는 전율을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경험은 우리의 감정적 자아와 육체적 자아 사이에 깊은 연관성을 보여줍니다. 마치 김연아 선수의 피겨스케이팅 연기를 보며 감동받아 소름이 돋는 것처럼요. 소름의 진화적 의미는 우리 포유류 조상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털로 뒤덮인 생물에게 털을 세우는 것은 천 조절과 위협이라는 두 가지 주요 기능을 했습니다. 추운 날씨에 털을 세우면 피부 가까이에 공기층이 생겨 단열 효과를 제공하고 열 손실을 줄여줍니다. 반대로 위협이나 공격을 받는 상황에서는 털을 세워 동물을 더 크고 강하게 보이게 하여 포식자나 경쟁자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더 이상 따뜻함이나 방어를 위해 털에 의존하지 않지만 소름의 기본적인 생리적 메커니즘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소름은 인간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고양이, 개, 영장류를 포함한 많은 다른 포유류도 비슷한 반응을 보입니다. 이러한 동물에서 털을 세우는 것은 우리 조상과 같은 주요 기능, 즉 천 조절과 위협의 기능을 합니다. 겁먹은 고양이는 털을 부풀려 포식자에게 더 크고 위협적으로 보이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개는 경쟁자를 만났을 때 털을 세워 공격성과 우위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전율 경험은 음악과 미술에서 시작하여 문학과 영화에 이르기까지 인간 문화의 다양한 측면에 세우며 들었습니다. 이러한 전율은 우리의 감각을 자극하고 예술과 문화의 깊이를 더해줍니다. 작곡가는 불협화음, 다이내믹 변화, 예상치 못한 화성을 사용하여 경외감이나 긴장감을 조성하여 청취자에게 전율을 불러일으키는 음악 구절을 의도적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음악적 요소는 청중의 감정을 깊이 움직입니다. 예술가는 보는 사람의 본능적인 반응을 자극하는 공포나 경이로움을 불러일으키는 장면을 묘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각적 예술의 힘을 보여줍니다. 문학과 영화는 관객에게 전율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종종 긴장감, 놀라움, 감정적 강도를 활용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독자와 관객의 몰입을 높입니다. 공포소설, 스릴러, 심지어 로맨틱 드라마조차도 우리의 원초적인 공포 반응과 감정적 취약성을 이용하여 친숙한 소름의 연쇄 반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감정의 폭을 넓혀줍니다. 이러한 예술적 표현은 신체적 감각과 감정적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스토리텔링의 힘을 보여줍니다. 예술은 우리의 감정을 깊이 자극합니다. 마치 판소리 명창의 구성진 소리에 전율하는 것처럼 말이죠. 전통 음악도 우리의 감정을 자극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다양한 형태의 소름은 우리 내면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는 특별한 창을 제공합니다. 소름은 우리의 정서적, 생리적 상태를 물리적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환경과 내면적 경험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반영합니다. 소름에 주의를 기울이면 자신의 감정과 반응에 대한 귀중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오하는 온도 저하, 공포감의 급증,
또는 강렬한 감정적 흥분의 순간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소름은 또한 다른 사람들과의 연결 신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음악이나 스토리텔링에 의해 유발되는 것과 같은 전율의 공유 경험은 공동체적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마치 손흥민 선수의 골에 함께 환호하며 소름이 돋는 것처럼 말이죠. 방에 들어갔는데 왜 들어갔는지 깜빡 잊어버린 적 있으시죠? 어리둥절한 채로 서서 머릿속으로 되짚어보는 경험 말입니다. 흔히 문간 효과라고 불리는 이 현상은 당기 기억의 빈틈을 잘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당황스럽지만 놀라울 정도로 자주 일어나는 일이며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단순해 보이는 건망증은 우리 기억 체계의 복잡하고 때로는 취약한 특성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이러한 찰나의 건망증은 일반적으로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뇌가 정보를 처리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정상적인 과정의 일부입니다. 우리 뇌는 끝없이 감각 정보의 홍수 속에 놓여 있으며 단기 기억은 마치 필터처럼 작용하여 관련 정보를 유지하고 나머지는 버립니다. 때때로 이 필터링 과정에서 일시적인 오류가 발생하여 내가 뭘 하려고 했더라 하는 답답한 순간을 만들어냅니다. 우리 뇌를 북적이는 사무실로 상상해 보세요. 정보가 끊임없이 들어오고 나갑니다. 단기 기억은 메시지를 받고 적절한 부서로 전달하는 접수 담당자와 같습니다. 가끔 메시지가 잘못 배치되거나 간과되어 일시적인 기억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비유는 우리 당위 기억의 역동적이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특성을 시각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일상적인 기억의 실수는 우리 뇌의 복잡한 작용을 일깨워줍니다. 답답한 순간이지만 우리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처리와 필터링 과정을 엿볼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러한 기억 공백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면 인간 기억의 복잡성을 이해하고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전략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명상이나 마음 챙김 연습은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도 뇌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기억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균형 잡힌 식단은 뇌의 기능을 최적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충분한 수면 역시 기억력 향상에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전략들을 통해 우리는 일상적인 기억의 실수를 줄이고 더 나은 기억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단기 기억의 공백은 최근 접근했던 정보를 검색할 수 없는 일시적인 망각 현상입니다. 이는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흔한 현상입니다. 방에 들어온 이유를 잊어버리는 것과 같은 사소한 불편함부터 복잡한 작업에서 중요한 단계를 잊어버리는 것과 같은 심각한 상황까지 다양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때때로 스트레스나 피로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억 공백은 일반적으로 몇 초에서 몇 분 동안 지속되는 짧은 시간 동안 발생합니다. 이는 일시적이며 대부분의 경우 빠르게 회복됩니다. 단기 기억의 공백을 기억 상실이나 치매와 같은 심각한 기억 문제와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두 현상이 매우 다른 원인과 결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기 기억의 공백은 정상적인 인지 기능의 일부인 반면 지속적인 기억 문제는 근본적인 질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알츠하이머 병과 같은 질환은 장기적인 기억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작거나 점점 심해지는 기억 공백을 경험하는 경우 적절한 평가를 위해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조기 진단과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단기 기억은 장기 기억과는 다릅니다. 두 가지 기억 유형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하고 저장합니다. 단기 기억은 제한된 양의 정보를 짧은 시간 동안 저장하는 반면 장기 기억은 정보를 장기적으로 심지어 평생 동안 저장합니다. 이는 학습과 경험을 통해 강화될 수 있습니다. 단기 기억의 공백은 이 임시 저장 시스템에서 정보를 검색하지 못하는 것이지 장기 기억에서 정보가 손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대부분의 경우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기억 공백과 더 심각한 기억 문제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기억 기능에 대한 우려를 관리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적절한 대처 방법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끔 잊어버리는 것은 삶의 자연스러운 부분이지만 지속적이거나 악화되는 기억 문제는 의학적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는 건강 상태를 평가하고 관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당이 기억 공백의 특징을 인식하면 정상적인 인지 변동과 잠재적인 건강 문제를 구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일상생활에서의 기억 관리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작업 기억이라고도 하는 당위 기억은 정보를 일시적으로 저장하고 조작하는 인지 시스템입니다. 마치 정신적인 작업 공간처럼 작용하여 전화번호를 기억하고 길을 찾고 대화를 나누는 등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시스템은 용량이 제한되어 있어 일반적으로 약 7개의 정보를 짧은 시간 동안 저장할 수 있습니다. 뇌 앞쪽에 위치한 전두엽 피질은 단기 기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뇌 영역은 주의력, 계획, 의사결정과 같은 실행 기능을 담당합니다. 해마와 같은 다른 뇌 영역과 함께 작용하여 정보를 일시적으로 처리하고 저장합니다. 뇌 깊숙이 위치한 해마 모양의 구조물인 해마는 새로운 기억 형성에 관여합니다. 당위 기억과 장기 기억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며 장기 저장을 위해 정보를 통합합니다. 해마 기능의 장애는 단기 기억의 공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전두엽 피질과 해마의 상호작용은 효과적인 단기 기억에 필수적입니다. 이 뇌 영역들은 함께 작용하여 정보를 처리, 저장 및 검색하여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단기 기억의 신경학적 기초를 이해하면 기억 공백의 원인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와 멀티태스킹과 같은 심리적 요인은 단기 기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코르티솔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은 뇌가 정보를 부호화하고 검색하는 능력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주의력이 분산되어 당면한 작업에 집중하기 어려워지고 기억 공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 작업을 동시에 수행하려는 멀티태스킹 또한 당위 기억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효율적인 멀티태스킹을 위해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여러 작업을 동시에 처리하려고 하면 주의력이 분산되어 정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유지하는 능력이 저하됩니다. 만성 스트레스와 과도한 멀티태스킹은 기억 기능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에 장기간 노출되면 기억 처리에 관여하는 뇌세포를 포함한 뇌세포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습관적인 멀티태스킹은 집중력을 약화시켜 더 잦은 기억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최적의 단기 기억을 유지하려면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멀티태스킹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상이나 요가와 같은 스트레스 감소 기법을 연습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을 조절하고 인지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한 번에 한 가지 작업에 집중하면 주의력이 향상되고 정보 유지력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5번째 섹션 기억 공백의 신경학적 기반. 신경학적 요인은 단기 기억 공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뇌는 정보를 처리하고 저장하기 위해 복잡한 신경망에 의존합니다. 다양한 요인으로 발생하는 이러한 네트워크의 장애는 일시적인 기억 장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뇌의 화학적 메신저인 신경 전달 물질은 뉴런 간의 소통에 필수적입니다. 아세틸콜린과 도파민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은 기억 형성 및 검색에 중요합니다. 이러한 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은 기억 공백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기억의 핵심 뇌 영역인 해마는 신경학적 손상에 특히 취약합니다. 두부 손상, 뇌졸중 및 특정 신경 퇴행성 질환과 같은 질병은 해마 기능에 영향을 미쳐 단기 기억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기억 공백의 신경학적 기초를 이해하는 것은 표적화된 개입을 개발하는 데 중요합니다. 기억에 관여하는 신경 전달 물질 및 뇌 영역에 대한 연구는 기억 장애에 대한 새로운 치료법과 기억 기능 향상 전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6번째 섹션, 뉴런의 오작동 질병과 장애 탐색. 우리는 뇌의 복잡한 작동 방식을 이해하고 다양한 질병과 장애가 어떻게 우리의 인지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특정 질병은 단기 기억 공백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혼란이나 기억 상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간질, 다발성 경화증 및 갑상선 질환과 같은 질병은 뇌 기능을 방해하여 기억 및 기타 인지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질병은 신경 전달을 방해하여 뇌의 정보 처리 능력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질병은 신경 전달을 방해하여 뇌의 정보 처리 능력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뇌의 특정 부위가 손상되면 기억력 저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알츠하이머병 및 파킨슨병과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 또한 심각한 기억 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질병은 뇌세포의 점진적인 손상을 수반하여 기억 상실을 포함한 인지 기능 저하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질병은 뇌세포의 점진적인 손상을 수반하여 기억 상실을 포함한 인지 기능 저하로 이어집니다. 이는 환자와 가족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질병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조기 진단 및 치료가 중요합니다. 조기 발견은 치료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수면 무호흡증 및 불면증과 같은 수면 장애 또한 단기 기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수면의 질이 낮으면 기억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수면은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인 기억 통합에 필수적입니다. 수면 중 뇌는 정보를 정리하고 저장합니다. 수면 부족은 이 과정을 손상시켜 기억 공백 및 정보 회상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억 문제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질병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도 기억력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지속적이거나 악화되는 기억 공백을 경험하는 경우 근본적인 질병을 배제하기 위해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7번째 섹션 노화되는 뇌와 기억 변화. 나이가 들면서 뇌는 자연스러운 변화를 겪게 되는데 이는 기억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억 형성의 핵심 영역인 해마는 나이가 들면서 크기가 줄어들 수 있으며 이는 당위 기억 용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경 전달 물질 수준의 노화 관련 변화 또한 기억 공백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노화 관련 기억 감퇴에는 정상적이지만 수면 마비는 잠들거나 깨는 동안 움직이거나 말할 수 없는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수면 마비는 잠들거나 깨는 동안 움직이거나 말할 수 없는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일반적으로 무해하며 비교적 흔하게 발생하여 많은 사람들이 일생에 한 번쯤은 경험합니다. 이 현상은 생생한 환각을 동반할 수 있으며 경험에 복잡성과 공포를 더합니다. 역사를 통틀어 그리고 다양한 문화에서 수면 마비는 민담과 미신으로 해석되어 신화와 전설을 낳았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수면 마비의 과학적 근거를 살펴보고 이를 둘러싼 문화적 이야기를 탐구하며 때때로 불안감을 유발하는 이 수면 장애에 대처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언을 제공합니다. 한밤중에 깨어났는데 몸이 꽁꽁 얼어붙어 근육 하나 움직일 수 없다고 상상해 보세요. 한밤중에 캐키에어 났는데 몸이 콩콩 얼어붙어 근육 하나 움직일 수 없다고 상상해 보세요. 정신은 또렷하고 주변 환경을 인식하지만 몸은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면 마비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일반적으로 수면과 깨어있는 상태 사이의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시적인 마비 상태입니다. 몇 초에서 몇 분까지 지속될 수 있으며 종종 영원처럼 느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약간의 움직임 제한을 경험하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완전히 움직일 수 없다고 느낍니다. 이러한 환각은 청각적, 시각적 또는 심지어 촉각적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속삭임, 발소리 또는 설명할 수 없는 다른 소음을 듣는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림자 형상, 위협적인 생물,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행동하는 것을 본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험의 과학적 근거를 이해하면 신비로운 베일을 벗기고 관련된 불안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 수면 마비는 정상적인 수면 주기, 특히 REM 수면과 관련된 장애입니다. REM 수면은 꿈을 꾸는 수면 단계이며 이 단계에서 뇌는 꿈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몸을 적극적으로 마비시킵니다. 수면 마비는 이 마비 메커니즘이 오작동하여 깨어난 후 또는 잠들기 전에도 지속될 때 발생합니다. 수면 부족, 불규칙한 수면 시간, 스트레스, 불안,
특정 약물을 포함한 다양한 요인이 수면 마비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주간 졸음을 특징으로 하는 신경 질환인 기면증 또한 수면 마비 발생률이 더 높습니다. 수면 마비와 관련된 근본적인 신경학적 메커니즘을 이해하면 이 수면 장애와 관련된 오명과 두려움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빠른 안구 운동과 생생한 꿈을 특징으로 하는 렘 수면은 기억 통합 및 감정 처리와 같은 인지 기능에 매우 중요합니다. 렘 수면 동안 뇌는 꿈을 실제로 행동에 옮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몸을 마비시킵니다. 렘 수면과 깨어있는 상태 사이의 전환은 일반적으로 매끄럽게 이루어지며 깨어나면서 마비 메커니즘이 꺼집니다. 그러나 수면 마비의 경우 이 메커니즘이 오작동합니다. 개인이 의식이 있고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뇌는 렘 수면으로 인한 마비 상태를 유지합니다. 수면 마비 중에 종종 경험하는 생생한 환각 또한 꿈과 같은 렘 수면 상태와 관련이 있습니다. 렘 수면과 수면 마비의 연관성을 이해하는 것은 이 현상의 신비를 푸는 데 중요합니다. 보편적인 인간 경험인 수면 마비는 다양한 문화적 관점을 통해 해석되어 신화와 전설을 낳았습니다. 서로 다른 사회에서 이 현상은 초자연적인 힘, 악령 또는 다른 세상의 존재에 기인합니다. 어떤 전통에서는 악마, 마녀 또는 가슴에 앉아 숨을 막는 다른 악령의 방문으로 묘사합니다. 다른 문화권에서는 수면 마비를 조상의 영혼이나 살아있는 사람들과 소통하려는 고인의 영혼에 의한 것으로 여깁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민담의 지속적인 힘과 설명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서 의미를 찾으려는 인간의 욕구를 반영합니다. 다양한 문화권에서 수면 마비와 관련된 가장 흔한 형상 중 하나는 도깨비 할멈입니다. 이러한 원형은 일반적으로 마비된 사람의 가슴에 앉아 압박감, 질식, 공포감을 유발하는 노년의 악의적인 여성 존재로 나타납니다. 도깨비 할멈은 수면 마비 경험과 관련된 두려움과 무력감을 구현합니다. 어떤 문화권에서는 도깨비 할멈을 마녀나 악마로 여기는 반면 다른 문화권에서는 악령이나 죽음 자체의 의인화로 여깁니다. 무겁고 억압적인 존재가 호흡을 막는 이미지는 갇혀서 움직일 수 없는 느낌을 포착합니다. 이 형상의 문화적 중요성을 이해하면 개인이 자신의 경험을 맥락화하고 더 적은 두려움과 더 큰 이해로 수면 마비에 접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수면 마비 경험은 문화권에 따라 크게 일관되지만 이를 둘러싼 해석과 설명은 상당히 다릅니다. 어떤 문화권에서는 수면 마비를 순전히 생리적 현상으로 보는 반면 다른 문화권에서는 초자연적인 힘이나 영적 경험에 기인합니다. 일부 동아시아 문화권에서는 수면 마비가 종종 가위 눌레임이라는 개념과 관련이 있습니다. 가위 눌림은 금속에 묶인다는 뜻입니다. 일본 민속에서는 종종 가위 눌림을 장난기 많은 영혼이나 악마의 행위로 여깁니다. 일부 아프리카 문화권에서는 수면 마비가 마녀 또는 다른 악의적인 존재에 의해 지배당하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수면 마비 해석의 문화적 맥락을 이해하는 것은 이 현상을 경험하는 개인에게 문화적으로 민감한 지원과 지침을 제공하는 데 중요합니다. 수면 마비는 무서운 경험이 될 수 있지만 개인이 에피소드를 관리하고 예방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전략이 있습니다.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정하고 편안한 취침 습관을 만들고 편안한 수면 환경을 조성하면 수면의 질을 크게 향상시키고 수면 마비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카페인과 알코올을 피하고 저녁에 화면 시간을 제한하는 것도 수면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명상,
심호흡 운동, 요가와 같은 기법을 통해 스트레스와 불안을 관리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수면 마비를 경험하는 경우 이것이 일시적이고 무해한 현상임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키십시오. 손가락이나 발가락을 움직이는 것과 같은 작은 움직임에 집중하면 마비를 깨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수면 마비는 일반적으로 심각한 질병으로 간주되지 않지만 잦거나 고통스러운 에피소드를 경험하는 개인에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의료 전문가는 수면 마비에 기여할 수 있는 근본적인 질병을 배제하고 적절한 관리 전략에 대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수면 마비가 수면을 크게 방해하거나 심각한 고통을 유발하거나 기면증과 같은 다른 수면 장애를 동반하는 경우 수면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면 전문의는 철저한 평가를 수행하고 약물 치료나 요법을 포함할 수 있는 개인 맞춤형 치료 옵션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불면증 인지 행동 치료 또는 CBTI는 수면 마비의 효과적인 치료법이 될 수 있습니다. 지원 그룹은 또한 수면 마비를 경험하는 개인이 자신의 경험을 이해하는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귀중한 플랫폼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매혹적이면서도 종종 무서운 현상인 수면 마비는 수면 중 복잡한 뇌 활동의 상호작용의 자연스러운 부산물입니다. 이 경험은 불안정할 수 있지만 수면 마비의 과학적 근거를 이해하면 신비로운 베일을 벗기고 종종 유발되는 두려움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수면 주기의 일시적이고 일반적으로 무해한 장애임을 인식함으로써 개인은 더 큰 이해와 더 적은 불안으로 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수면 위생 개선, 스트레스 관리 및 대처 메커니즘 개발과 같은 실질적인 전략을 실행하면 개인이 수면 마비 에피소드를 관리하고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필요할 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잦거나 고통스러운 에피소드를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추가적인 지원과 지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과학적 이해와 문화적 민감성 및 실질적인 전략을 결합한 전체론적 접근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개인은 더 큰 자신감과 회복력으로 수면 마비 경험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불안하게 울리는 전화벨 소리, 화면에 뜨는 모르는 번호, 수화기 넘어 낯선 목소리. 이 모든 요소들이 합쳐져서 우리에게 알 수 없는 긴장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정체 모를 전화는 누구나 경험하는 일이며 호기심, 불안, 때로는 공포까지 불러일으키죠. 우리는 이 전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누가 걸었는지 알 수 없기에 더욱 불안해집니다. 디지털 통신이 지배하는 세상에서도 모르는 번호의 갑작스러운 전화는 여전히 기묘한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전화는 우리의 일상에 예기치 못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메신저, 이메일, 소셜미디어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지나간 시대의 유물인 전화는 여전히 우리에게 이상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전화벨 소리는 우리의 주의를 끌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모르는 번호의 전화를 받는다는 행위 자체가 미지의 세계로 향하는 문, 새로운 경험과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의 세계로 통하는 관문을 여는 것과 같습니다. 좋을 수도 나쁠 수도 있는 가능성의 세계로 통하는 관문을 여는 것과 같습니다. 이 전화는 우리의 일상에 새로운 요소를 추가하고 우리의 감정을 자극합니다. 이러한 전화를 둘러싼 미스터리는 원초적인 호기심과 불안감을 자극합니다. 새로운 번호로 바꾼 친구일까요? 공영에 처한 가족일까요? 아니면 더 불길한 무언가일까요? 우리는 이 모든 가능성을 생각하며 전화를 받습니다. 답을 알 수 없는 질문들은 긴장감과 기대감, 그리고 불안감을 동시에 만들어냅니다. 울리는 전화는 미지의 상징이자 우리가 손닿을 수 없는 광활하고 예측 불가능한 세상을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가 손닿을 수 없는 광활하고 예측 불가능한 세상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 전화는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수화기를 드는 단순한 행동만으로도
고요한 저녁이 예상치 못한 모험으로, 예측할 수 없는 인간관계의 영역으로의 여행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 전화는 우리의 일상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인간관계의 영역으로의 여행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수상한 전화의 매력은 우리의 일상을 뒤흔들고 예측 가능한 삶에 예상치 못한 일을 불어넣는 잠재력에 있습니다. 수상한 전화의 매력은 우리의 일상을 뒤흔들고 예측 가능한 삶에 예상치 못한 일을 불어넣는 잠재력에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주변 환경을 통제하려고 노력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손이 닿지 않는 힘이 존재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예측 가능한 삶에 예상치 못한 일을 불어넣는 잠재력에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주변 환경을 통제하려고 노력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손이 닿지 않는 힘, 우리의 하루를 순식간에 바꿀 수 있는 보이지 않는 흐름이 존재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는 우리가 주변 환경을 통제하려고 노력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손이 닿지 않는 힘, 우리의 하루를 순식간에 바꿀 수 있는 보이지 않는 흐름이 존재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러한 놀라움의 요소, 미지의 침입은 수상한 전화를 매혹적이고 불안하게 하며 매우 인간적인 것으로 만드는 이유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손이 닿지 않는 힘, 우리의 하루를 순식간에 바꿀 수 있는 보이지 않는 흐름이 존재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러한 놀라움의 요소, 미지의 침입은 수상한 전화를 매혹적이고 불안하게 하며 매우 인간적인 것으로 만드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하루를 순식간에 바꿀 수 있는 보이지 않는 흐름이 존재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러한 놀라움의 요소, 미지의 침입은 수상한 전화를 매혹적이고 불안하게 하며 매우 인간적인 것으로 만드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놀라움의 요소, 미지의 침입은 수상한 전화를 매혹적이고 불안하게 하며 매우 인간적인 것으로 만드는 이유입니다. 가장 당혹스럽고 예측할 수 없는 형태일지라도 우리 주변 세계를 이해하고자 하는 우리의 본질적인 호기심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매우 인간적인 것으로 만드는 이유입니다. 가장 당혹스럽고 예측할 수 없는 형태일지라도 우리 주변 세계를 이해하고자 하는 우리의 본질적인 호기심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가장 당혹스럽고 예측할 수 없는 형태일지라도 우리 주변 세계를 이해하고자 하는 우리의 본질적인 호기심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잘못 걸린 전화나 실수로 걸린 전화부터 보이스피싱이나 협박과 같은 더욱 사악한 영역까지 수상한 전화를 둘러싼 가능성의 범위는 광범위하고 다양합니다. 잘못 걸린 전화나 실수로 걸린 전화부터 보이스피싱이나 협박과 같은 더욱 사악한 영역까지 수상한 전화를 둘러싼 가능성의 범위는 광범위하고 다양합니다.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새로운 이야기, 새로운 관계 또는 새로운 도전의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수상한 전화를 둘러싼 가능성의 범위는 광범위하고 다양합니다.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새로운 이야기, 새로운 관계 또는 새로운 도전의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새로운 이야기, 새로운 관계 또는 새로운 도전의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미스터리는 발신자의 정체뿐만 아니라 그들의 메시지의 본질, 목적, 디지털 장벽을 넘어 연락하려는 이유에도 있습니다. 새로운 관계 또는 새로운 도전의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미스터리는 발신자의 정체뿐만 아니라 그들의 메시지의 본질, 목적, 디지털 장벽을 넘어 연락하려는 이유에도 있습니다. 미스터리는 발신자의 정체뿐만 아니라 그들의 메시지의 본질, 목적, 디지털 장벽을 넘어 연락하려는 이유에도 있습니다. 바로 이 미지의 요소가 울리는 전화를 매력적이고 생각을 불러일으키며 우리의 현대 생활에 깊이 뿌리내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디지털 장벽을 넘어 연락하려는 이유에도 있습니다. 바로 이 미지의 요소가 울리는 전화를 매력적이고 생각을 불러일으키며 우리의 현대 생활에 깊이 뿌리내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대 생활에 깊이 뿌리내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음에 낯선 번호로 전화가 울리면 호기심과 불안이 뒤섞인 이 기묘한 경험을 하는 것은 당신 혼자만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다음에 낯선 번호로 전화가 울리면 호기심과 불안이 뒤섞인 이 기묘한 경험을 하는 것은 당신 혼자만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모두가 겪는 인간적인 경험이며 미지의 세계에 대한 우리의 끝없는 매혹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모두가 겪는 인간적인 경험이며 미지의 세계에 대한 우리의 끝없는 매혹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 전화는 우리의 일상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수상한 전화 중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침묵의 전화. 이 전화는 단순한 장난이 아닙니다. 수화기 너머에는 불길한 고요만이 감돕니다. 이 고요는 마치 폭풍 전야의 정적처럼 느껴집니다. 발신자는 침묵을 지키며 인사도 설명도 없이 불안한 침묵의 공허만 남깁니다. 이 침묵은 수신자의 마음을 더욱 불안하게 만듭니다. 이 침묵은 어떤 말보다 더 불안하게 만들어 수신자에게 불안감과 무력감을 안겨줍니다. 수신자는 이 침묵 속에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보이지 않는 존재에게 감시당하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죠. 이 느낌은 마치 누군가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소름 끼치는 경험입니다. 무거운 침묵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고 수많은 질문을 낳습니다. 왜 이 전화가 걸려왔을까요? 장난 전화일까요? 스토커일까요? 아니면 기술적인 오류일까요? 이 모든 가능성은 수신자의 마음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침묵의 정체를 알 수 없기에 불안감은 더욱 증폭되고 온갖 추측과 피해 망상을 부추깁니다. 수신자는 이 침묵 속에서 자신이 무언가 잘못했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수신자는 확실한 정보 없이 불안한 가능성과 씨름하며 상상의 나라를 펼치게 됩니다. 이 상상은 때로는 현실보다 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침묵의 전화는 발신자와 수신자 간의 심리 게임이자 신경전이 됩니다. 이 게임은 수신자의 정신을 지치게 만듭니다. 침묵의 전화 뒤에 숨겨진 이유는 주머니 속에서 실수로 걸린 전화부터 괴롭힘이나 감시와 같은 더욱 사악한 동기까지 다양합니다. 이러한 동기는 수신자를 더욱 불안하게 만듭니다. 때로는 단순히 통신장애, 연결 끊김 또는 전화선 고장과 같은 기술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지만 그 순간의 불안감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에는 텔레마케터가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번호가 활성화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용하는 의도적인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이 전략은 수신자에게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줍니다. 원인이 무엇이든 결과는 동일합니다. 불안감과 침해당하는 느낌. 이 느낌은 수신자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침묵의 전화는 매우 불안한 경험이며 수신자는 무방비하고 노출된 기분을 느낍니다. 이 기분은 전화가 끝난 후에도 오랫동안 지속됩니다. 침묵은 미지의 상징이자 상호 연결된 세상의 표면 아래에 숨어있는 위험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 위험은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존재에게 감시당하는 듯한 느낌은 매우 불쾌하며 전화가 끝난 후에도 오랫동안 그 기분이 남아있죠. 이 기분은 수신자의 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침묵의 전화는 디지털 통신 시대에도 우리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마음의 평화를 깨뜨릴 수 있는 방법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큰 경각심을 줍니다. 낯선 숫자들로만 이루어진 모르는 발신자는 또 다른 종류의 미스터리를 나타냅니다. 그 숫자들은 우리에게 알 수 없는 이야기를 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발신자의 익명성은 음모와 불안감을 더합니다. 그 익명성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그들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증폭시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무엇을 원하는 걸까요? 그들의 의도는 선의일까요? 아니면 악의일까요? 모르는 번호는 광활한 세상, 우리가 만난 적 없고 앞으로도 만날 가능성이 없는 수많은 사람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 번호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이야기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연결될 가능성을 나타내지만 위험의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죠. 그 전화는 기회일 수도 있고 위험일 수도 있습니다. 모르는 전화를 받을지 무시할지 결정하는 것은 종종 불안감을 동반합니다. 그 결정은 우리의 하루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호기심과 경계심이 충돌하고 연결되고 싶은 욕망과 미지의 것에 대한 두려움이 씨름합니다. 그 갈등은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기회를 놓칠 가능성과 잠재적으로 위험한 사람과 접촉할 위험 사이에서 고민하게 됩니다. 그 고민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울리는 전화는 비유적인 교차로, 호기심과 안전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결정의 순간이 됩니다. 그 순간은 우리의 결단력을 시험합니다. 모르는 발신자의 동기는 매우 다양합니다. 그들은 다양한 이유로 우리에게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잘못 걸린 전화이거나 실수로 걸린 전화이거나 그 번호에 누군가에게 연락하려는 정당한 시도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실수를 저질렀을 수도 있습니다. 텔레마케터, 설문조사원 또는 채권 추심원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욱 사악한 경우에는 사기꾼, 괴롭힘 또는 스토커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취약성을 노리고 있습니다. 모르는 번호는 발신자의 진정한 정체와 의도를 가리고 불확실성과 취약성을 야기합니다. 그 불확실성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모르는 발신자는 인간 상호작용의 본질적인 모호함, 연결과 위험 사이의 끊임없는 긴장을 나타냅니다. 그 긴장은 우리의 일상에 영향을 미칩니다. 기술이 공과 사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든 세상에서 모르는 발신자는 주의와 경계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그들은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할 존재입니다. 대부분의 모르는 전화는 무해하지만 위험의 가능성은 항상 존재합니다. 그 가능성은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의 호기심이나 취약성을 이용하려는 자들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 분별력을 행사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